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 고위직 인사 발표가 2시간 만에 번복돼 논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문란이라며 공무원이라면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성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징계 여부 2주 뒤에 결정됩니다.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철근 실장에 대해서는 징계 개시가 결정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아침에 출근길에 기자들이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치안감 인사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국기문란이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강하게 질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언론에서 무슨 번복이 됐다는 보고를 받아서 그 기사를 보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더니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고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인사가 밖으로 유출이 되고 이것을 또 언론에다가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이렇게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은 이거는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이없는 일이고 이게 만약에 어떻게 된 일인지 밝혀진다면 이건 정말 중대한 국기문란이다.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루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지금 윤 대통령의 저렇게 강력한 말씀과 메시지는 지금 사실 이 사태를 바라보는 지금 대통령의 시각을 역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이 총경급 이상의 공무원 우리 법에 규정된 것은 경찰청장의 제청을 거쳐 행안부 장관 대통령께 해서 대통령이 이제 결재하게끔 돼 있는 이 구조인데,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은 행안부 장관까지도 가지 않는 구조 속에서 이게 발표가 된 겁니다. 대통령의 결재까지도 아니고 행안부 장관의 거기 중간 단계까지도 가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이 확정안처럼 발표가 돼버린 거죠. 이거는 굉장한 문제죠. 사실 더구나 치안감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14만 경찰 중에 30명밖에 없는 최고위직 중에 최고위직 그룹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치안감들이 시도경찰청장들을 다 맡아서 하는 일선 치안의 최고 책임자들인데 여기에 대한 인사를 대통령 제가 없이 중간에 발표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확정되지 않는 인사안을 행안부에 파견된 경찰 협력관이 발표를 했느냐. 그걸 언론에 뿌렸느냐. 그다음에 그 2시간 동안에 공백, 오후 7시와 최종 발표된 밤 9시까지 그 2시간 사이에 어떤 내부적인 일이 있었던가. 저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규명돼야 할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이 있었을 당시에는 치안비서관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여기에서 이미 다 결정을 해서 내려가는데 조율해서 내려가는데 이번에는 민정수석실이 사라지고 치안비서관실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하자면 그러니까 재청과 어떤 결재까지 이런 과정들이 법에 따라 진행돼야 되는데 첫 단계에서 그냥 첫 단계에서 결정된 것처럼 언론에 고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규명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납득한 설명이 없을 시에는 대통령 말씀처럼 이건 국기문란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저도 지적하겠습니다. 예견된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 시작되면서 검찰 인사 한동훈 장관이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총장 임명 안 하고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누굽니까? 이상민 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친한 후배죠. 초중고부터 해서 대학까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흔들고 있고 아주 친한 행안부 장관이 이상민 장관께서 경찰을 흔들고 있습니다. 검경을 다 손에 쥐고 이 나라의 어떤 수사정국, 수사의 권력들을 본인들의 손에 쥐겠다라는 것들인데요. 검찰이야 오랫동안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셨고 한동훈 장관도 검찰 임명이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본인 마음대로 지금 인사를 저는 솔직히 너무 우려되는 거예요. 2번이나 인사를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도 지금 경찰을 흔들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경찰이 어떤 상황이냐면 경찰이 10만 이상의 조직을 갖고 있고 따지고 보면은 예전에 이제 81년도 군부독재 시절에 박종철 군 시사 사건이 있습니다. 책상을 탁 치니 죽었다. 그다음에 이근한 성고문 추문 사건도 있었고요. 당시에 경찰이 얼마나 그 정권의 끈앞풀이 돼서 고문하고 사건을 조작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경찰국을 없애고 경찰청을 만들죠. 근데 지금 현재 자체가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께서 경찰국을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찰 내부에서 엄청난 지금 반발이 있습니다. 네. 공무원이라서 지금 참고 있지 지금 보면은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경찰 공무원들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인사가 번복되고 이런 것들이 나가는 것들은 결국에는 행안부 장관 자체가 독립적인 경찰청을 흔들면서 내부에서 여러 가지의 규율이 서지 않는 것이죠. 국기문란을 자초한 게 누구겠습니까? 헌법과 법률, 법과 원칙을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모든 걸 흔들고 있습니다. 네. 말은 법과 원칙을 얘기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다 본인 수와 있는 부분들을 장관으로 보내서 한 30몇 년 전으로 돌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는 말하자면 80년대 전두환식으로 하고 경제는 MB 시절 15년 전에 MB 스타일로 하고 이게 도대체 좀 야당에서 보는 입장은 너무 우려스럽다. 앞으로 진전하는 게 아니라 뒤로 후퇴하기 때문에 지금 경찰 인사 자체도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나오는 하나의 실수고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라고 그 보고 있습니다. 실수를 누가 했느냐가 지금 서로의 지금 책임 공방인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치안정책관 자체가 발표했던 부분들이 이게 인사가 중간에 나와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 결정되지도 않은 거를 나중에 이제 번복돼서 인사가 됐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미 조직이 이미 깨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를 누구를 뭐 이제 잘잘못을 따져서 누가 발표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책임 공방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경찰 인사의 번복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청을 왜 경찰국으로 밑으로 내리고 나서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경찰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네. 더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 자체가 지금 경찰과 행안부 간의 어떤 불신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 잠깐 시간 동안 윗선에서 혹시나 어떤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일각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께서 말하자면 치안감들, 치안정감들에 대해서 되실 분들을 이례적으로 면접을 봅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정부조직법에서도 경찰청과 정부조직, 소관기관장은 분리돼 있습니다. 치안사무는 오롯이 경찰청이 하게 돼 있는데 역대 30년 이래 처음으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치안감, 정감들 이런 대상자들 후보들을 면접을 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정부조직법의 근간은 결국에는 정부가 그 청 내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있는 것이고요. 상권 분립 자체도 이 전체 독점적인 권력을 파해하기 위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들로 운영이 됩니다. 네. 따지고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행안부가 지금 경찰청을 흔드는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엄청난 이제 파국을 일어날 수 있다. 경찰청은 검찰하고 좀 다릅니다. 네. 여러 가지 직권이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경찰 인사를 가지고 공무원한테는 인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인사를 흔드는 부분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아마 조직 내부, 경찰청 내부에서도 엄청난 좀 어떤 반발이 있을 것이다. 좀 그러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대통령이 뭐 경찰 인사를 뭐 수정하거나 변경하라 이렇게 압력을 넣은 적 없다라는 그렇죠. 입장을 네. 밝혔거든요. 그렇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거기서 다 명단을 바꾸고 다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국기문란이라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최종 조율 과정인데 그게 아니라 재청도 되지 않는 상황에 인사안을 발표했던 게 그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2시간 동안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조율 과정 어쩌는지 제가 그걸 밝혀야 될 규명의 두 번째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 점을 지금 서 대변인께서 뭐 경찰의 어떤 그 길들이기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9월 10일 있잖아요. 9월 10일이 되면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면 경찰이 그동안 검찰이 가졌던 것들에 대한 것을 많은 것을 가져가서 일선 수사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권한을. 자, 그렇다면 그렇게 비대해진 경찰 누가 견제 감독합니까? 이 견제 감독 기구에 대한 사전적인 장치가 없이 검수완박 법안이 그냥 통과됐습니다. 그럼 경찰은 늘 지금 야당이 민주당이 얘기했잖아요. 그 검찰 개혁 얘기할 때 검찰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의 이 많은 권한을 가져간 경찰 또한 민주적 통제,
그 공식 기구의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권한을 가져만 가고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치안 지금 얘기했던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경찰청 제도개선위원회가 좀 권고한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 시행하느냐 마느냐 아직까지 남은 과제인데 저는 이걸 그 공식 견제 감독할 수 있는 공식 기구의 성격으로 봐야지 여기에 또 하나의 어떤 과거의 치안본부를 회귀를 한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동의하기 상당히 어렵고 경찰 또한 이제는 그 많은 권한을 가진 만큼 여기에 대한 분명한 책무와 의무감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성과로 내보이는 것, 그다음에 인권 경찰로서 거듭나는 것 이런 것들 또한 검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인사 파동이 났기 때문에 그 언론이 주목하는 거고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는데 만일 이것 또한 좀 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어떤 부처 이기주의 혹은 그 권한을 더 독점하고 우리가 누리겠다는 그런 어떤 발상에서 이런 것들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건 좀 들여다봐야 할 문제고 경찰이라는 게 특히 국민의 아주 안전과 치안의 가장 맨 일선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는 더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 논란에 있어서 28명 중에 7명의 인사가 바뀐 것 이게 뭐 번복됐다라고 만들어지게 경찰에서 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논란 중에 하나가 발령을 심야에 해버린 것 그리고 이틀 후에 옮깁니다. 이렇게 해버린 것 이것도 사실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문제 제기하는 시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례가 없다라는 건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있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치안비서관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과 관계를 대부분 조율해가지고 대통령이 이미 결재하기 전에 사실상 결재가 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주는데 이번의 과정이 아마 그런 과정들이 조금 관행과 현실이 좀 부딪히면서 나타났다 해프닝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짐을 쌌다 푸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들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 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발생된다면 국민이 과연 경찰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게 된다면 정말 그 국정을 맡겼는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못한다는 또 인상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들이 이번에 정말 좀 반면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하고 이런 좀 부수적인 측면의 해프닝에 대해서도 보완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저도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안이 앞서서 이제 행안부 내에서 경찰을 길들이기 위한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서로의 좀 이미 기강이 좀 해이해지면서 서로 간에 좀 뭐 불만이 표출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서로 간의 책임 공방기가 누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 오늘 입장을 보면 아직까지 행안부 내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도 아닌데 경찰이 자체적으로 이걸 발표를 했다라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계속 의혹이 나왔었던 것은 경찰 통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경찰 길들이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야에 전격적으로 발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또 서로 또 경찰이 이걸 발표한 것이라면 경찰 길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심야에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다라는 것과 서로 좀 대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경찰이 발표한 건 아니겠죠. 거기에 있는 이제 파견된 치안 정책관이 발표를 한 건데 지금 이제 인사를 보면 심야에 하는 것도 좀 마땅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누가 뭔가 의견을 위해서 개입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의심들. 그러니까 중간에 한 7명 정도는 이 사람들은 꼭 치안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입장 조율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7명 중에 보면은 국수본이 있습니다. 경찰청 수사본부요. 지금 말하자면 검찰이 하는 수사를 지금 대부분 넘어간 부분들이 수사본부에서 합니다. 경찰청. 그 수사본부 인원을 또 바꿔요. 거기가 이제 7명 중에 1명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머릿속에 지금 검찰과 경찰은 하나의 맥락에서 정부가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심들이 들어요. 그래서 무리한 장악을 위해서 인사를 하다 보니 이런 삐그덕거리는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국정이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인사 자체도 경찰청 이런 간부 인사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계속 좀 일단은 보고는 있지만요. 곧 원이 구성되고 그러면 이제 행관위를 구성을 해서 이 진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파악해 볼 생각입니다. 예, 앞서 이제 경찰국 신설 그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검찰 인사 단행한 부분에 있어서도 법무부 장관이 다 쥐고 흔들려고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도 경찰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셨는데 네. 검찰 인사 단행한 부분 네. 여기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지금도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법에도 검찰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제 인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이 공석입니다. 공석인 상태에서 지금 계속적인 법무부가 장관이 인사를 하게 되는 과정들이 과연 그러면 그 검찰의 독립을 주장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이게 배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무리하게 그러니까 검찰총장부터 먼저 빨리 자리에 앉혀놓고 인사를 하는 게 저도 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했던 인사가 좀 정말 그러니까 아주 정말 불효불급한 인사였다 그러면은 정말 이제부터는 좀 검찰총장 갖다 앉힌 채에서 그 시스템을 밟아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경찰 인사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경찰국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비판의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정부 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 규정에 안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입법화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해도 문제는 아닌데 다만 문제는 이제 이것이 과거로 퇴행이라든가 경찰 장악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경찰청 제도개선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잘 납득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구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이해하거나 제대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홍보가 중요한 거고 국민 공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이게 경찰을 우리가 길들이거나 혹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수완박 입법 위에 민주적 통제라든가 그러면 경찰국의 역할과 지휘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좀 설명을 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법이 이게 시행령이 시행돼야지 그렇지 않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생략된 채 그냥 간다 그러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죠. 이런 점들은 그 정부 여당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그다음에 여기 국정에 대한 동력을 계속 가지고 가기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당시에 81년도죠. 박정철군 시사 사건 이후에 경찰청법이 나옵니다. 독립청으로서 경찰청법이 나와요. 네. 그 전까지는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 내무부 장관이 이제 컨트롤을 했죠. 지금 보면 정부조직법의 7조에 보면은 소관기관장이 경찰청을 나름대로 담당하는 기관장으로 규정을 하지만 34조에 보면은 치안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경찰청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것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소관기관장으로서 제청권이나 여러 가지 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제도적 시스템은 행안부 장관이 하지만 네. 인사나 경찰청에 대한 독립적인 치안사무를 행안부 장관이 간섭을 했을 때는 이건 정부조직법 위반의 소지도 있고요. 경찰청법 시행령만 바꾸는 걸 안 된다. 안 이 되죠. 말씀인가요? 시행령도 결국에는 법에 근거한. 그러니까 시행령은 법률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넘어서게 되면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찰국 설치가 법률 위반의 부분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경찰청이 독립적으로 움직여야지 경찰국으로 해서 행안부 장관, 그리고 행안부 장관 위에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견제 균형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이 권력 구조가 대통령 중심으로 경찰, 검찰 모든 걸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80년도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라는 그러면은, 우려를 예.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질문도 드리고 싶은 게 네. 경찰이 이제 9월부터는 권력이 막대해지잖아요. 그럼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 지금 수단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윤 대통령은 그런 수단으로서 지금 경찰국을 두겠다라는 건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면 뭘로 견제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법을 잘 아시는 분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찰에 비대해진 권력을 줬지만 결국엔 이 견제와 균형이 검찰이 경찰을 견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소 권한을 검찰이 가지고 있죠.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거예요. 약은 약사에게 뭐 처방은 의사에게 하듯이 검찰이 경찰이 한 수사를 기소권을 가지고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는 것이고요. 또 공수처가 경찰을 견제하시고 경찰이 검찰하고 이 세 개의 구조가 서로 견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네. 경찰에게 수사를 줬고 수사의 어떤 그런 업무의 비대성을 걱정해서 중수청을 설치하자라는 것들입니다. 이걸 좀 덜어내서 중수청으로 가고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찰의 이런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 자치경찰로 나누는 경찰 제도 개선을 이미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뒤집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 이렇게 나눠지면 경찰 자체의 비대해진 권한들이 충분히 순차적으로 나눠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지금
경찰국을 설치해서 손에 쥐고 흔든 게 견제 균형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그걸 없애는 거죠.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논란의 소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법령에 모법에 배치되느냐,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금 사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 장관 사무 규정에 안전이 들어가 있어서 안전이라면 아까 치안 같은 것도 이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둘 수가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에도 검찰국이 있어서 그 검찰 인사들 상의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검찰국 통해서 조율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 당위성에 대해서 국민이 얼마큼 동의해주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해 주느냐 이 부분이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국회에서는 이 법이 배치되는지 여부를 한번 정밀하게 따져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마무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상규명을 해서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이미 출근 도어 스태핑에서 국기문란의 사건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버렸는데 네. 이렇게 중대한 사건이 그럼 아무런 진상조사도 하지 않은 채 묻혀버리고 그냥 제도 개선 하겠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예. 다시 뒤집어진다면은 이건 대통령의 권위가 영두서지 않을 뿐더러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국민들이 이게 태산명동 서일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되고 저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의회주의 대통령도 의회주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빨리 원 구성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두 시간 사이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재발되지 않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야가 좀 꼼꼼히 경찰 행정안전위원회 소집을 통해서 좀 따져봐야 된다. 저는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상 규명 필요하다. 예, 저는 그냥 그 전에 맞습니다. 진상규명은 필요하고요. 거기에 반박할 여지는 없는데 저희도 하겠다고 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후보 시절에 경찰청 간부들 만나서 예전 이제 퇴역하신 분들 만나서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겠다. 근데 경찰국이면 경찰국장 만드는 거 아닙니까? 청장 장관 만들기로 공약해놓고 지금 경찰국장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인사를 뒤흔들고 뭔가 개입한 것과 같은 어떤 의혹과 이런 정황들이 비춰지는 것들은 먼저 국민 앞에 그런 부분들을 설명한 뒤에 경찰에 대해서 더 이상 손대지 않겠다. 경찰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 방식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 그냥 법과 원칙 얘기만 해요. 나중에 뭐 이래서 설명하시다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약 부분이야 대통령께서 지키지 못한 것은 이제 또 따로 판단하신 문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검찰국장이 검찰총장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국회 내에서 한번 다퉈볼 여지는 있겠다. 그렇게 한번 저는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다 일단 진상 규명은 있어야 하고 원구성을 통해서 여야가 또 얘기를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 윤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 두 분 이런 말씀 또 들어봤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준석 대표 징계 여부가 어떻게 나느냐 좀 관심이 됐었는데 2주 뒤로 미뤘습니다. 네. 회의가 5시간 동안 이루어졌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음 달 7일에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좀 미루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저께 뭐 여러 가지 전망할 때 저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대표의 소명도 들어보지 않고 바로 징계를 결정하겠습니까? 어저께는 분명히 이 대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김철근 정무실장이 과연 이 사안에 대해서 징계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두고 윤리위원들이 회의 소집한 거고 이준석 대표를 출석시키겠다고 했었으면은 그거는 징계가 그날 결정날 수도 있었으나 예. 어저께는 분명한 이양희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가 출석할 사안은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제는 김철근 실장에 대한 것으로 듣는 것으로 얘기했고 저는 2주 후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더 끌어봐야 이미 이것은 진행이 되고 있는 이미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하죠. 이미 쏜 화살이다. 날아가고 있는 화살이기 때문에 이것이 관역에 맞든지 아니면 좀 관역을 빗나가든지 뭐 이런 결론이 나는 거지. 이제 다시 뭐 이게 속도를 조절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2주에 7월 7일이 이 대표 운명의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이상 지금의 흐름은 조금 무혐의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 경고 쪽으로, 그러니까 징계 쪽으로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단계는 아닌가 이런 좀 추측이 들고요. 지금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 예단할 수 있겠습니까? 윤리위원회가 결국 이제 9명이 참석해가지고 5명의 이제 과반이 참석해서 3명 이상이 이제 거기 동의하면은 징계가 이루어지는 건데 저는 이제 어떤 수위냐, 제각각의 어떤 경고냐, 뭐 그다음에 당원권 정지냐, 뭐 탈당권이냐, 제명이냐 이 각각의 경우의 수에 따라 가지고 이 당의 운명과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했듯 정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거나 그러면 다 과거의 당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끊어주는 게 국민의힘이 지금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지지부진하게 이걸 자꾸 더 끌고 가는 거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일 같습니다. 예. 소명 기회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항희 위원장의 입장이긴 한데 어제 이준석 대표도 출석을 하겠다 요청을 했는데 그 거절당했다라는 이야기도 하면서 진실 공방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어제 그래서 출석하지 않았고 소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주 뒤를 미뤄서 더 지켜보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워낙 언론 플레이를 잘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행간을 다 노리고 하는 뭐 좀 메시지의 달인이잖아요. 네. SNS에서도 너무 많이 하고요. 제가 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정당의 윤리라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이고 또 되게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장소, 시간, 어떤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알려지지 않고 하는 바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장소를 몰라서 못 간다. 그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나중에 알려줍니다. 어디 사니까 소명하러 오세요. 시간도 이제 닥쳐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본인이 뭐 소외되고 있다. 나의 소명도 없이 윤리가 말하자면 절차적인 정당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 이제 초유의 사태잖아요. 정당 대표가 성상납 증거인멸 시도의 의혹으로 인해서 윤리에 올라간 거는 정말 초유의 사태인데 이거는 저 자꾸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저쪽에서는 김철근 정무실장이 관련돼서 그것만 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별로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상납 의혹에 대한 증거인멸 시도입니다. 그러면 증거인멸을 증거인멸을 합니까?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개가 맞물려 있어요. 김철근 정무실장만 떼놓고 할 수가 없어요. 증거인멸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무엇을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느냐. 성상납 의혹, 성상납을 누가 받았느냐. 이준석 대표. 이게 다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소명을 드려야 되는 게 김철근 실장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가부간에 맞냐 틀리냐 부인하면 김철근 실장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있지도 않은 일을 증거인멸하려고 했냐. 녹취나 이런 게 다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게 윤리의 입장이고 특히 이준석 대표가 자꾸 당당하게 받겠다고 했다가 뭐 윤리의 심판을 거절하겠다. 경고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계속 번복하는 걸 보면서 윤리도 이거는 정말로 절차적 정당성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이준석 대표에게 난리가 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한 2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전열을 가다듬고 정당 대표의 초유의 어떤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2주 정도는 뭐 말하자면 좀 기간 연장하고 이준석 대표에게도 소명의 기회를 준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철근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습니까? 네. 이 자체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유가 품위 유지 위반이잖아요. 품위 유지라 하면 이게 참 정량적으로 계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디서 표현했던데 도대체 지금 어디까지 품위 유지를 놓고 볼 것이냐. 굉장히 좀 넓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그 녹취록 하나가 어제 공개된 걸 잘 들어보다 보면은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만나보시겠어요라고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보내주면 만나겠어요. 그럼 내가 보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이제 윤리위원들이 하겠죠. 그래서 저는 김철근 실장에 대한 그 이야기는 결국 이것이 이준석 대표를 연동될 수밖에 없다. 이게 단일 사안으로 끊고 가는 이 사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철근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는 곧 이준석 대표의 징계로 이어지는 그 고리 역할과 이른바 발화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결국 이제 7월 7일이 운명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조금 이런 부분들 너무 과도한 여론전을 펼치다 보니까 조금 패착을 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나는 최고 낮은 수준인 경고마저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은 그럼 윤리가 뭘 합니까? 무혐의를 내려달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미리 선언해버리면은 퇴로를 차단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윤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요. 그럼 경고마저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전선을 그런 식으로 형성을 한 거 여론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으나 저는 이미 대표가 윤리가 소집되기도 전에 그런 식의 언론 플레이 여론전을 펼친 것에 대해서 윤리는 윤리대로 불쾌할 테고 윤리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를 형용화시키는 거냐 우리의 존재 가치는 뭐냐 그럼 뭐하러 윤리 소집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진실규명에 협조하고
불편부당하게 결론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메시지가 일관된 톤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전선이 너무 폭넓게 형성되면서 지금 당내 기류도 이게 결과에 따라서 반쪽으로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돼버려가지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대선 지선 승리를 이끈 30대 초유의 당대표로서 조금 저는 마지막 이렇게 윤리까지 가져온 거는 조금 아쉬운 처신에 대한 그런 대목은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어제 윤리 결정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발언했는지 듣고 오시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고 혹시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다면은 뭐 저는 약간 의아합니다. 그런데 하여튼간 이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 네, 2주 뒤에 뭐가 달라지느냐, 이런 징계 절차가 길어지는 것,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걸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2주가 연기된 거, 뭐 윤리위 입장에서는 불가피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개인에게 과연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불리하다라는 시각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뭐 시작부터 불리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자꾸 뭐 시간이 길어지고 짧아진다 해서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30대 젊은 당대표 혁신의 어떤 이미지가 이미 급이 간 겁니다. 성상납 의혹 자체에 들어가 버렸고요. 그런 것들이 근거가 있이 제시가 됐고 거기까지만 있었으면 조금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김철근 실장이 어떤 녹취를 통해서 그 당사자에게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게 다 녹음이 되고 문서까지 있어버렸잖아요. 이런 정확한 팩트 안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의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윤리에 갔던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처음에는 빨리 해달라. 왜냐면 어차피 기왕 맞을 매 빨리 맞자. 당도 혼란스럽지 않게 했다가 말씀한 대로 경고도 못 받아들이겠다. 이게 말이 되냐. 윤리가 이런 거를 하면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또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또 와서 2주 연기되니까 보십시오. 당이 혼란스러우니까 빨리 해주셔야지 2주 동안 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락가락 하잖아요. 결국에 이미 본인이 불리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아는데 그거를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고 2주라는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7월 7일이 되면 어떤 결정이 내려지겠지만 제가 예측컨대는 무혐의는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을 때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인 결단, 그다음에 정치 생명에 있어서의 어떤 큰 어떤 균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2주가 정말 고통스러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2주 뒤에 뭐가 달라지냐고 하는 게 이게 당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 개인에게도 2주 동안 계속 이 사안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물론 부담스럽죠. 뭐 이제 하긴 뭐 지난 2달간도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지금은 더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윤리가 1차 됐고 소명되는 이제 2차가 되면 결론이 날 거라고 누구나 다 예상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그래도 경고가 많이 나온다면은 이준석 대표 저 발언이 없었다면 경고는 정치적 상처는 좀 입어도 대표직 수행인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당원권 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달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내가 그걸 당원권 정지한 다음에 2달 있다가 당대표 복귀할게요. 해도 됩니다. 논란이 여전히 있을 수 있으나. 그런데 이런 식의 모든 가능성들을 더 차단해버리고 오히려 고립무원의 처지로 내몰리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아쉽고, 사실은 김철근 실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도 이제 드러난 정황 증거들이 명백해요. 그러니까 7억 원 주는데 이자가 700만 원이라서 흔쾌하게 내가 해줬습니다. 과연 이 말에 대해서 그 국회의원 선거나 다급 선거에 정말 서너 번 출마하신 노련한 국회의원은 안 됐지만 노련한 분이 김철근 실장인데 과연 그런 소명들을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이 가리키는 지표가 불리하다 그러면은 이른바 저는 정치는 이슈보다는 이슈를 다루는 태도에서 더 국민들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또 동의도 해주는데 그런 이슈를 다루는 태도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간에 보여줬던 30대 청년의 리더십은 굉장히 강렬하고 좋았으나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이 태도가 조금 아전인수격으로 비춰진 것들이 많은 또 전 앞으로 정치적 장래가 앞으로 뭐 본인 말대로 노원에 출마해가지고 원내 진입하고도 싶고 여러 가지 길들이 많을 텐데 그런 점들이 좀 조금 아쉽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7월 7일 다시 윤리가 열리게 되니까요.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최강욱 의원 징계 결정 후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당이 2개로 쪼개지는 형국입니다. 재심을 해야 한다.
징계는 마녀 사냥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재심을 철회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 철험의 해체 이 주장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지금 민주당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최강욱 의원 징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세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원권 정도 6개월이면 징계 수위가 세다. 저는 개인적으로 6개월. 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이 최근에 성비위 사건 부분들이 일관되게 뭐 많이 터졌잖아요. 그다음에 최근 박완주 의원 사건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최강욱 의원의 어떤 이런 성희롱 발언들이 윤리위에서 저는 이게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단체의 방에서 그것도 이제 그 남자 의원에게 농담을 건넨 게 같이 있었던 여성분들에게 어떤 수치심을 준 그런 부분에 이제 윤리위에 올라간 건데 이게 당원권정지 6개월이다. 결국에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은 성비위든 성희롱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해야겠다라는 게 윤리위의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재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근데 그런 입장은 별로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당에서 죄송합니다. 당에서 어떤 윤리위가 구성돼 있고 거기서 판단이 됐으면 그걸 존중해 주는 것들이 민주정당의 구성원으로서의 마음가짐이죠. 네. 그리고 최강욱 의원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소명이 필요하다면 재심이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소명을 본인의 억울함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윤리에서 판단한 부분은 다소 과한 부분 결정이 과하더라도 받아들이고 왜 이런 결정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지 개인의 최강욱 의원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어떤 그분의 편을 드는 게 과연 그 의원을 정말 위하는 것인지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재심 청구에 대해서 당장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부끄럽다. 재심 철회해라. 이런 발언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또 박지원 전 위원장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재심 청구할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부분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절차들이 있으면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정에 대해서 박지원 전 위원장은 그냥 평가하고 그리고 그 자체도 박지원 전 위원장이 지금 끼어드는 것도 저는 좀 지금 상황이 맞나? 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요? 이거는 당내에서 그냥 처리할 일들은 당내에서 처리되는 부분들을 인정해 주는 것들이 훨씬 더 민주정당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태도지 이걸 자꾸 논란을 일으켜서 정당, 민주당에 도움이 될 건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건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것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자, 외부에서 보시기에 지금 민주당의 이런 둘로 쪼개진 이런 형국 어디서부터 꼬인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선과 지방선거 큰 선거를 두 개를 패했으면은 일단 뭐가 잘못된 거지? 우리가 왜 이렇게 두 번 동안 국민의 민심이 외면받았던 거지? 이걸 정말 말에 수사 레토릭으로서의 성찰이 아니라 진짜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반성이 있어야지 그다음 대책이 나오고 그 대책을 실행을 해야 다시 민심을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과정들이 생략됐어요. 다 말로만 반성한다. 또 우리가 또 성찰하겠다 얘기했지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런 과정에 이런 일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그래요. 이게 최강욱 의원의 권리입니다. 재심 청구. 당연히 억울하다면 소명해야죠. 그런데 지금 당이 처한 상황들, 그다음에 지금 당이 강성 팬덤 지지층에 둘러싸여서 두 쪽으로 나뉘는 상황에서 본인의 재심 청구가 가질 정치적 후과나 파괴력을 본인은 알았을 거예요. 이걸 또 던졌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선당 후사의 심정이 있었다 그러면은 저는 최강욱 의원이 이걸 조금 본인은 아프지만 내가 좀 그러니까 대승적으로 희생하는 차원에서 안 했을 텐데 본인이 재심을 청구하는 순간 이것이 다시 도화선이 돼서 다이너마이트에 불이 붙는다는 거 본인이 다 알았을 텐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른바 그 이재명 그룹으로 분류되는 철험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다시 돌출하고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소환이 되잖아요. 이러면서 당이 앞으로 못 나가고 다시 또 뒤로 온 거예요. 그러면 8월 달 전대 8월 28일 날 전대 개최하고 오늘부터 1박 2일 워크숍 들어간다는데 뭐 반성 성찰이 뭐가 있겠어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 또 김용민 의원은 이것은 빨갱이로 모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색깔론까지 얘기하고 그러니까
비유를 그렇게 한 건데 예.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왜 이렇게 전선을 다시 또 내부로 들어와 가지고 당을 또 내용으로 또 빠뜨리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정치력의 문제인데 제가 그런 건 좀 아쉽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우상호 비대위원장 일단 중재에 나서기는 했지만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워크숍도 열고 지금 대선 지선 패배 이후에 계속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뿐이다. 많이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되게 지금 뼈아픈 상황일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정말 이 대선 지선 패배 후에 정말 뼈를 깎는 토론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워크숍을 1박 2일로 진행을 하고요. 뭐 평론가님께서 걱정도 해주셨지만 민주당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지 뒤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워크숍을 통해서 아마 최종적으로 그전에 각 뭐 말하자면 개파라고 얘기를 했지만 각 의견 그룹들이 정말 대선 평가에 대해서 했거든요. 안에서 그거를 다 가지고 와서 오늘 워크숍에서 전체 의원들이 모여서 다시 평가를 하고 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평가위원회를 꾸려서 왜 우리가 이렇게 국민에게 이런 회초리를 맞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그 지표를 잡고 나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방향들을 바로 이제 좀 바로 잡아갈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김남국 의원이 박지원 전 위원장에 대해서 박지원 전 위원장이야말로 팬덤에 취해 있다. 아예 8월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원들의 선택을 한번 받아봐라, 판단을 받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역시도 정치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도 개인의 정치로도 해석되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이라면 8월 전대 출마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아니 그 제1당의 비대위원장을 한 분입니다. 공동이지만 비대위원장을 한 사람이 과연 그러면 앞으로의 행보에서 모든 것이 정치적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간다고 앞으로 박지원 위원장은 또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또 이준석 대표와 또 제가 등가로 동의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계속 나와줘야 또 민주당이 바뀔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김남국 의원이 얘기했지만 박지원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 8월 전대에 한번 비록 외지만 한번 출마해보는 것도 좀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보면 민주당은 좀 그런 룰이 있어서 컷오프 룰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전 컷오프 룰을 조금 완화하고 이런 분들이 제도에 원내에 그러니까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금 이제 당원 당규도 오히려 저런 분들에 대한 그 진입을 명분 삼아서 일반 대의원수를 좀 늘리든가 아니 여론조사를 늘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당의 외부 수혈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이 당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좀 저는 그냥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자산이 되겠느냐 이런 물음인 건지 아니면 어디 한번 나가봐라 이런 물음인 건지. 자산이죠. 박지원 전 위원장은 자산은 맞습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의 뉘앙스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겨냥거리는 건데요. 예. 저는 한 가지 그렇습니다. 처럼회라는 조직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긴 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들은 조금 어떤 메시지의 톤 다운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때와 장소, 시기, 타이밍 등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쏟아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당이 어려워서 지금 2주째 돼가면서 당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철험에 있는 뭐 김남국 의원이나 뭐 금용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갈등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럴 땐 좀 참아야 된다. 아무리 박지원 전 위원장과 조금 뭐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더라도 굳이 외부적으로 언론에 나가서 이렇게 각을 세우는 것들이 당을 수습하는 비대위 체제에서 그게 옳은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박지원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정치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나오는 거는 본인의 뭐 자유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면 됩니다. 그다음에 컷오프 자체는 말씀한 대로 그냥 당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투표를 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컷오프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평가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미 열려 있다 민주당은. 하지만 이제 박지원 전 위원장과 철험의 이런 부딪히는 모습들은 지금 당 수습에 하는 과정 속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또 누가 출마할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